이번 챕터부터는 인구와 관련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의 인구 성장과 여러 가지 인구의 문제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먼저 인구 성장입니다. 자,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인구가 성장하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거나 줄 때는 각각 이제 출생이라고 하는 요소와 사망이라고 하는 요소가 자연적 증감을 좌우하겠죠. 자, 그리고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줄 수가 있는데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지역으로 전입을 오는 경우,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경우는 전출을 가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순유입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을 경우에는 순유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아래쪽에 정리를 해놨지만 주로 순유입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선진국이에요. 무엇 때문이냐면 아무래도 경제 발전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이주를 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순유출이 더 많은 쪽은 개발도상국입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아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많이 이주를 해갔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인구 성장은 앞서 말한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을 합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 인구 증가율이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플러스 값을 가지면 무조건 증가예요. 증가율이기 때문에 올해 당해 년도와 그다음에 비교를 하게 되는 비교 년도의 인구를 놓고 봤을 때 몇 퍼센트나 증가했니라는 걸 물어보는 게 인구 증가율인데요. 한 명이 증가하든 2,000명이 증가하든 똑같이 증가를 한 거죠. 하지만 그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아무튼 양의 값을 가지면 무조건 늘어났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지면 무조건 증가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중반까지 대부분 인구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은 이제 의료기술의 발달로 감소하고 있지만 출생률이 여전히 높아요. 피임 같은 것들에 대한 인식도 아직 확장되지 않았고 해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세계의 인구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구가 성장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었냐? 자, 일단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는 게 크겠죠. 네, 그만큼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아이들도 낳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인구 부양력이 증대됐다.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한 사회가 되면 국가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그러한 경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들,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그런 계층들에 대한 복지제도 같은 것들을 확충하게 되면서 인구 부양력이 점차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인구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성장 정도가 다르다라고 방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진국은 출생률이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딩크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딩크족은 더블 인컴 노 키즈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맞벌이는 하지만 우리는 아이는 낳지 않겠다. 좀 더 우리의 행복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세태를 이야기하는 신조어예요. 선진국은 굉장히 출생률이 낮고요. 다음 개발도상국은 이제 막 산업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타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경제적 발전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최근 인구 성장률은 당연히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에서도 그러한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분담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런 걸 이제 카토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요소에 가중치를 주어가지고 각 나라들의 면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가중치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 중국과 인도가 실제 면적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면적보다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눈에 띄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원래 실제 면적은 굉장히 작은데 5천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땐 적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계 인구 성장을 나타낸 그래프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세계 인구는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시아죠. 그리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가 그 뒤를 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래쪽이 이제 선진국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북아메리카, 유럽,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가 포함이 되겠죠. 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들은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개도국에 해당하는 대륙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의 인구 성장률을 나타낸 그리고 인구 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 놓은 그래프입니다. 네, 여기서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도국이 상위 그룹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대부분이 아시아, 동남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부근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의 인구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중치를 주어가지고 면적을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중국과 인도가 한눈에 눈길을 잡아 끌고요.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곳이 우리나라가 크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구 밀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평방 킬로미터당 몇 명이 사느냐를 나타낸 단위인데 좁은 지역에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좁은 지역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사는 거고, 그다음에 인구 밀도가 낮은 거면 넓은 땅에 사람들이 듬성듬성 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표에 나와 있는 국가들은요,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보시면. 그래서 어느 정도 세계에 내놔도 이 정도 크기의 국가면 그냥 정상적인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크기는 한 10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방글라데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몰려 살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이제 10만을 넘는 면적에서 또 그 다음을 뒤를 잇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도 좁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네. 이 10만 평방킬로미터에 5천만이라고 하는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세계에서 인구 증가율 05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평균치를 내봤을 때 연평균 증가율이 어느 나라가 가장 높냐를 살펴봤거든요. 보시면 라이베리아, 니제르, 그다음에 뭐 서부 사하라, 아프가니스탄 등등등등 대부분의 나라가 개발도상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잡아끄는 나라가 하나가 있죠. 네,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경제 수준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석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소득은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데 왜 인구 증가율이 많냐면 이 지역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석유가 다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세계적인 관광 산업을 많이 이제 조성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리를 짓거나 혹은 바다를 메워서 섬을 만들거나 고층, 초고층 빌딩을 짓거나 하는데 다 인력이 필요하겠죠. 노동력이. 근데 이 나라에 있는 노동력 가지고는 그것이 충당이 안 되니까 네, 주변 국가에서 카타르로 일을 하러 오는 노동을 위한 이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계의 인구 성장을 나타낸 단계 구분도죠. 네, 아프리카 이 개발도상국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반면에 미국, 유럽,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인구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별 세계 인구예요.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당연히 중국과 인도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시아 인구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뭐 50년 단위의 인구 성장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발전됐다라고 느끼는 선진국 그룹들은 계속해서 인구 이 비율이 감소해요. 북아메리카를 한번 먼저 볼까요? 6.8에서 4.9, 4.7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럽도 있죠. 20에서 여기는 감소 속도가 더 빠릅니다. 10, 그 다음에 6.9까지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죠. 반면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네, 아프리카를 한번 보시면 9.4에서 15.9, 그리고 2060년에는 거의 30에 육박하는 굉장한 인구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계에는 인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분포하고 있을까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북반구에 거주를 한대요. 왜 그러냐면 요 가운데 지나가는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래도 육지의 면적이 훨씬 더 남반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일단 면적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 인구의 80%가 해발 고도 500m 이하에서 거주한답니다. 그 이유는 굳이 낮고 평평한 평야지대 놔두고 높고 험준한 산지에 가서 살 이유는 없겠죠. 자, 그리고 세계 인구의 67%가 해안으로부터 500km 이내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다양한 해산물이라든지 식량 자원을 얻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많기 때문이겠죠. 네,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에 분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인구 밀집 지역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요, 농업이나 혹은 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북서유럽이라든지 혹은 북아메리카 동부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동부 해안가 지역에 상하이를 필두로 해서 대규모 이제 무역을 담당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 지역에 아무래도 부자들도 더 많겠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섬나라이기 때문에 교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인 도쿄라든지 혹은 우리나라의 부산과 같은 제2의 항구 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오사카 또한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북동부 해안지대는 전통적인 공업지대입니다. 공장들이 굉장히 많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사람들은 남서부 해안 지역으로 또 옮겨가고 있어요. 전통적인 공업지대보다는 이제는 첨단 산업이 발달한 로스앤젤레스라든지 혹은 샌디에고 같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남서부 해안 지역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당연히 기후나 지형 조건이 불리한 곳이 되겠죠. 그리고 경제 활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입니다. 또한 전쟁이나 내전 등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곳들은 사람이 살기 꺼리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기온이 매우 낮아서 추운 기후 때문에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시베리아와 캐나다 북부 지역이 있겠고요. 그 다음 굉장히 건조해서 사람이 살기에 힘든 사하라 사막 일대와 오스트레일리아 내륙,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이 분포하는 그런 쪽에는 사람이 희박하게 분포합니다. 자, 그 다음 아마존 분지. 여기도 굉장히 습하고 열대우림이 우거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좋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이곳도 인구 희박 지역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경제 수준에 따른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4단계로 나타낸 모형이거든요. 이것을 인구 변천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총 4단계로 구분이 되고요. 자, 경제 성장률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 정도가 점점 심화된다,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발전된다고 보시는 거죠. 자,
먼저 발전이 좀 되지 않은 1단계를 먼저 보시면, 1단계는요,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아직까지 뭐 피임이라든지 여성의 사회 진출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 그냥 계속 낳는 거죠. 그리고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출생과 사망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높은 곳에서 나타나는데 총 인구는 늘까요, 안 늘까요? 예, 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많이 태어나는 만큼 많이 다 죽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산다사기 1단계 고위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2단계 초기 팽창기에는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망률이 감소합니다. 출생률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데 사망률이 낮아지니까 총 인구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 3단계는 감산소사기입니다. 이제 사망률은 어느 정도 낮게 정착이 됐고요. 출생률이 그것을 따라서 감소하게 돼요. 그래도 여전히 인구는 증가하게 되겠죠. 이게 3단계 후기 팽창기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 4단계 때는 경제 성장 정도가 굉장히 성숙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아이도 많이 낳지 않고 그다음에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도 낮게 나타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설명을 잠깐 뛰어넘었는데 3단계에서 출생률이 낮아지게 되는 요인은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 정도가 이제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4단계 때는 더 안 낳는 거죠. 출생률도 매우 낮고 그다음에 사망률도 매우 낮습니다. 둘 다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총인구가 늘지 않는 저위 정체기로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시기가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것이 인구 고령화죠. 네. 어린아이들이 이제 거의 없고 대부분의 인구가 노령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구와 관련된 지표들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작년에 배웠던 기억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령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14세 이하, 0세부터 14세 이하는 피부 유소년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피부양층입니다. 부양을 받는 층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청장년층은 15세부터 64세까지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고요.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부양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65세 이상은 노년층이고요. 경제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피부양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이때쯤 되면 건강이 이제 악화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위연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중위연령은 뭐냐면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전체 인구를 일렬로 세우는 겁니다. 나이 순으로. 그때 딱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얘기하고요. 보통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더 고령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인구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부양하는 층은 청장년층이라고 했죠. 네, 청장년층에 비해서 부양을 받는 유소년층이나 노년층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을 나타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에 비해서 그 사회의 유소년층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되겠고요. 그다음 청장년층에 비해서 노년층의 비중은 얼마나 되느냐, 이게 노년 부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치게 되면은 총 부양비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사회에서 청장년층이 총 부양해야 되는 대상과 어느 정도의 비율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글씨보다는 그림이 더 알아보기 쉽겠죠. 이게 바로 말씀드렸던 부양비 개념입니다. 노년 부양비죠. 자, 2007년에는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노인 한 명을 부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는 5명이서 1명을 부양하고요. 2030년에는 2명이서 1명을 바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노년 부양비는 점차 어떻게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까? 점차 증가하겠구나. 아, 청장년층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출생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마 유소년 부양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관련 지표에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게 또 나오는데요. 이것은 유소년층과 노년층을 비교한 거예요. 당연히 유소년층은 계속 출산율이 낮으니까 줄어들고 있고 노년층은 고령화 때문에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는 높아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낳는 평균 자녀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 수준이 보통 낮은 개발도상국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경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대체로 낮게 나타납니다. 자, 선진국과 개도국의 인구 구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연령별로 먼저 인구 구조를 비교를 해본다면요. 선진국은 굉장히 좀 유소년층 인구의 비중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노년층의 인구 비중은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도국은 그 반대죠. 뭐 피임이라든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유소년층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 의료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서 노년층의 이제 사망률이 빠르게 도래하는 거죠. 사망이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중위 연령을 나타낸 거예요. 선진국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그다음에 동아시아 일부 국가와 유럽 여기를 살펴보면 중위 연령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이런 개도국들의 경우에는 중위 연령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곳은 이제 유소년층이 더 아래쪽에서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중위 연령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계 출산율 또한 선진국은 낮게 나타나고 개도국은 높게 나타난다고 했었죠. 보시면 선진국 그룹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고요. 개도국 그룹은 합계 출산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별 합계 출산율 순위예요. 자, 탑 10까지는 대부분이 지금 보시면 다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반면에 맨 끝쪽에 이제 가게 되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구조를 보이는 거죠. 어느 정도 살만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국가들에서는 그만큼 이제 경력 단절의 뭐 우려라든지 혹은 가치관 변화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대 수명도 개도국에서는 매우 낮죠. 선진국에서는 거의 80세 이상까지도 살고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요. 기대 수명이 40세 이하인 곳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살기에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연령별 인구 구조를 살펴봤고요. 성별 인구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비라고 하는 개념 작년에 배웠었죠. 여자 100명당의 남자 인구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왜냐면 남자 인구는 이제 병동성이 높아가지고 기준치로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어디냐? 중화학공업이라든지 혹은 건설업이 발달한 지역. 이런 업종들은 힘을 이제 좀 많이 쓰는 업종이어서 여성들보다는 남성이 주로 많이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많은 서남아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전통, 남자아이를 더 선호하는 사상이 강한 곳에서는 이런 남초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성들이 더 많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경공업이나 무게가 가벼운, 그다음에 사람들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전쟁이나 내전으로 인해서 남성들이 많이 죽는 지역에서는 여성들의 성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성비가 낮게 나타나는 거죠. 여성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성비를 나타낸 지도예요. 자, 남아를 선호하는 중국이라든지 혹은 이제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 이런 데서는 남초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카타르나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커다란 토목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었죠. 이런 곳에서는 남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대체로 서비스업이라든지 서비스업 같은 것들이 첨단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여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우리나라도 남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늘날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아무래도 과거에 있었던 남아 선호 사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선진국과 개도국의 산업별 인구 구조입니다. 보통 발달 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서비스 산업, 3차 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경제적 발전이 좀 더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그래프는 읽는 방식이 먼저 왼쪽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게 되면요. 인도의 이제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도의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 60%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좌우로 쫙 갈라지게 되면 됩니다. 인도의 2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10%,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30%가 되는 거죠. 1차 산업이 60%로 거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 가깝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세 개의 인구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각각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선진국의 인구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은 딱 두 개예요. 아이를 너무 안 낳고요. 그 다음에 고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를 많이 안 낳게 되면 나중에 이 친구들이 자라서 경제활동 인구가 되는데 그런 인구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어떤 뭐 경제라든지 이런 데서 젊은 피들이 계속 수혈이 돼야 경제가 원활하게 순환을 할 텐데 그런 탄력을 받지 못하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아이를 낳게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좋은 거는 돈이죠. 출산장려금이라든지 혹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이 경력 단절 등을 겪지 않게끔 보육에 있어서 국가가 많은 부분을 담당해주는 대책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 노년층이 굉장히 많아지는 고령화 현상의 어떤 영향은 뭐냐? 이제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아픈 곳도 많고 돌아다니기도 어렵단 말이죠. 케어가 많이 필요해지는 나이예요. 그래서 그러한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요. 대책은 마찬가지로 노인 관련 복지 대책을 많이 수립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평균적으로 한 65세 정도면 다 은퇴를 하거든요. 근데 의학기술도 발달하고 사람들의 어떤 영양 상태도 좋다 보니까 65세면 은퇴를 할 나이인데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노인들이 계속해서 실직을 하지 않고 실버 일자리라고 하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들을 마련해 주는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 반대로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좀 제한적으로 낳아라, 산하 제한 정책 같은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대도시에 한꺼번에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 도시에 이제 뭐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뭐 전력 생산하는 곳이라든지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이 갖춰지고 나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갖춰지기도 전에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에 몰려 있는 사람들을 좀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자,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대도시의 인구 과밀로 인해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인도의 문바이 기차가 이미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기차가 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그다음 베트남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또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교통체증 때문에 거의 다니지를 못해요. 좁은 길을 쏙쏙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도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높은 주택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위에 굴러다니는 판자 같은 것들을 이어붙여 가지고 집을 만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슬럼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인구 이동 요인부터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11 인구의 성장과 인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인구 성장 요인과 변화 양상인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이제 가장 사망률을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의료기술의 발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사망률은 감소하고 그리고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까지도 복지제도 등을 통해서 챙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인구 성장 특성은 사망률은 감소하지만 피임이라든지 혹은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선진국보다는 조금 이렇게 낮기 때문에 출생률이 여전히 높아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리고 세계의 인구 분포 특징은 육지가 많은 북반구에 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쉬운 해안가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구는 어느 지역에 희박하냐, 사람이 살기에 기후가 좀 불리하면 사람이 살기가 좋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막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다는 것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경제 수준에 따라서 어떤 한 나라의 인구 구조가 4단계에 걸쳐서 변화하는 인구 변천 단계 모형을 알아봤었고요. 자, 그리고 선진국의 인구 구조를 연령별과 성별에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그래프가 바로 이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주로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 특징은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유소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사망률이 굉장히 많죠. 일찍 다 이제 사망을 하기 때문에 노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 모양이 마치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죠. 피라미드형이 나타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를 연령별로 나눠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비율을 이리저리 조합해 보는 주요 개념들이 있었고요. 특히 노년 인구 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부양을 하는 주체인 청장년층을 분모로 놓고 부양 대상인 노년층을 분자해 놓은 다음에 그 비율을 따져보는 수치였습니다. 당연히 고령화가 문제가 되는 선진국에서 이런 노년 인구 부양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겠죠. 자, 세계의 인구 문제와 인구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인구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는 원인은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게 되면서 출산이 가져오게 되는 어떤 경력 단절 문제,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그 인생에서의 성취 문제 이런 것들과 결합하게 되면서 출산율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 고령화 정책은 마찬가지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유소년층의 비중이 감소하고요. 그로 인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훨씬 더 높게 잡히는 거죠. 비교적으로.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복지 비용이 굉장히 상승되고요. 그리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회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짚어보았습니다.